매섭던 추위를 이긴 산이 봄을 맞을 채비를 합니다. 굽이굽이 사연을 품은 골짜기마다 진한 삶이 배어 있습니다. 1400년 전 백제의 흔적도 자연의 풍경처럼 오롯이 남았습니다. 긴 세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고단한 기억들이 오늘을 만나는 곳. 이곳은 익산입니다. 익산은 돌의 도시입니다. 익산 외곽 세계의 읍면 17여 곳의 석산이 운영 중이고 황등 석산은 그중 한 곳입니다. 익산은 예로부터 포천, 거창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화강암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질 좋은 화강암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익산 화강암. 차로 한참을 내려가야 할 만큼 땅속 깊이 자리 잡은 석산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 키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화강암이 결에 맞춰 눈 깜짝할 새 쪼개집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까지 명성을 누린다는 익산 화강암. 돌의 질이 좋아 석공의 장인이 모여들다 보니 해방 이후 중요 건물을 지은 석공의 장인 대부분이 익산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석기 색상 일정하고 특히 그 철분이 완전 산화돼가지고 그 녹물이 없어요. 이제 석공예 쪽으로는 거의 조각품, 예술품과 조각품 같은 것은 더 한 8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 화강암이 유명한 이유는 회백색의 독특한 색깔과 고른 결, 적절히 섞인 검은색 무늬 때문입니다. 포천 거창의 화강암이 집을 짓는 데 많이 사용되는 것에 비해 익산의 화강암이 석공예에 주로 사용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질 좋은 화강암 덕분에 예로부터 익산에선 석공예 문화가 발달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백제 말기 세워진 화강암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한국 석탑 최대의 걸작으로 불렸던 미륵사지탑. 하지만 미륵사지 석탑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1998년) 복원 작업을 위한 해체 공사를 시작해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근사한 탑이 네. 이제 미륵사지 탑이 이렇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이제 해체 복원 작업하는. 네, 예. 지금은 이제 98년부터 시작해서 네. 2010년까지 이제 해체가 다 완료되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복원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은 최소 7층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서남쪽 부분이 무너져 북동쪽 6층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일제강점기 붕괴가 우려된다며 콘크리트를 발라놓아 더욱 심하게 훼손됐지만 14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정교하고 섬세한 아름다움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최고의 어떤 기술력, 그러니까 건축 기술, 그다음에 종교 어떤 사상, 그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총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석탑으로 만드는데도 어떤 기본적인 아이템 변화, 28m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으려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축적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목탑도 9층 목탑이 있었으니까 그 9층 목탑도 한 48m쯤 정도로 추정을 해요. 백제의 기술력과 예술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미륵사의 거대한 탑들. 목탑의 모습을 나무 대신 돌로 표현한 미륵사지 탑을 우리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미륵사지 탑의 규모에 걸맞게 미륵사는 백제의 전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곳은 국경을 초월해 사랑을 이룬 백제 무왕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애틋한 전설이 전해 내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곳이 원래 연못이었는데 무왕과 선화공주가 사자사를 가는 도중에 네. 이 연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화공주가 무왕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곳에 절을 짓고 싶다 해서 선화공주를 위해 무왕이 절을 지었습니다. 천년 사랑의 전설을 담은 이 미륵사지 역시 이제는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가까이에선 한눈에 보기 힘든 미륵사지와 익산의 이곳저곳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륵산입니다. 와, 이거 뭐야? 야, 이게 어떤 산성이래? 와, 이걸 다 어떻게 쌓았지? 미륵산성이라. 익산시 4개 면을 둘러싸고 능선을 따라 자리 잡은 거대한 산성. 만시대 축조되어 백제 무왕 때 대규모로 개축된 대표적인 백제 산성입니다. 촘촘히 돌로 쌓아 올린 산성은 그 길이만 무려 약 1.8km, 높이는 약 5m에 달합니다. 이걸 쌓아 올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올라도 올라도 끝이 없는 돌계단을 한 발 한 발 오르다 보니 이 험한 산기슭까지 돌을 지고 오르며 번영을 기원했을 1400년 전 백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하는데요. 넉넉한 품으로 익산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품고 그 자리를 지켜온 미륵산. 아직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은 미륵산을 마저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제 키만큼 쌓인 돌 무더기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올라 간절한 소원을 빌었을까요? 나도 왔다. 해봐. 330.2m. 와, 멋지다. 이곳에 오자 익산의 모든 것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한반도를 닮아 지도 연못이라 불리는 금마 저수지와
1400년 전 백제의 혼이 담겨져 있는 미륵사지터. 돌의 도시 익산의 명성을 가져다준 석산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돌과 함께 살아온 익산 사람들의 역사는 익산의 석공예로 이어졌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는 석공예 작품들. 60, 70년대만 해도 익산에 거주하는 석공예 수는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힘든 작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중에 권오달 명장이 있습니다. 거치는 데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치는 데는 다른 건 못 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에다가 이 목 대나무로 칼을 만들어서 어디 찍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이것은 이 거치는 돌에다가 쓸 때 쓰는 거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익산의 석공예. 기계 대신 사람 손으로 돌을 다듬던 그 정성은 시대가 바뀐 지금도 여전합니다. 미륵사지 석탑 조성할 때 석공 기술, 그 기술을 이어서 내려오는 그 방법을 현재 석공들이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하는데, 다른 분야와 틀려서 저희 돌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 정성 덕분에 기계로 깎은 매끈함 대신 사람 손이 만들어낸 깊고 정겨운 아름다움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익산 석공의 명성은 그 정성이 만들어낸 소박한 찬사입니다. 석공의 인기로 석재 공장이 많아지고 석공도 많았던 시절, 독특한 음식 문화도 만들어졌습니다. 황등장터의 한 식당, 갖은 야채를 넣어 비빔밥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조리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따뜻한 국물을 섞어 주방에서 미리 비벼놓은 뒤 손님상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막 일하러 가는 시간이 있은 게 빨리 먹고 가려고 막 재촉은 게 막 여기서도 그냥 정신없어. 손이 기회가 돼야 먹어. 메뉴라야 다 비벼놓은 비빔밥에 육회 고명을 얹고 뜨끈한 선짓국 한 그릇을 함께 내가는 것이 전부. 마을길에 롤러를 놓고 돌을 굴려야 할 정도로 일이 많던 시절, 밥 먹을 시간도 없던 석공들을 위해 만들어진 익산만의 별미입니다. 중장비도 없어 돌을 잊고 지고 나르던 석공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그 고된 노동을 이기게 해준 잠깐의 호사였을 텐데요. 시간이 전략돼. 그리고 먹고 얼른 갈게. 이제는 그때의 석재 공장도 그때의 분주함도 사라졌지만 그때 먹던 음식과 그 안에 담긴 정겨움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론 완주와 논산, 서쪽으론 군산과 부여, 남쪽으론 김제와 접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 익산. 예나 지금이나 익산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은 과거 이리역으로 불렸던 익산역 부근입니다. 하루에 이곳을 지나는 열차만 무려 210여 편. 이곳이 호남에서 가장 많은 기차가 다녀가는 곳인데. 1912년 강경 익산 구간이 개통되며 문을 연 익산역은 호남, 장항, 전라선이 모두 정차하는 유일한 역입니다. 사통팔달 전국 각지 안 통하는 곳이 없는 교통의 요지. 기차표를 사기 위해
대합실을 가득 메웠던 풍경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70년대 이리역은 순환과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옛 건물들이 사라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선 익산역 앞거리. 옛것 하나 남겨놓지 못하고 거리가 정비된 이유는 77년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리역 폭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익산에 정차해 있던 화물 열차 속 다이너마이트와 내관 등 40여 톤이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사진들이 당시 그 이리역 네. 예, 그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전쟁 이후에 여기 학생들이, 예, 학생들 같아요. 예, 통학기차였고요. 이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호남 쪽에 상권 돈이 모인다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거대 시장이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진은 지금 이게 조금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 이리역에서 그 다이나마이트 네. 폭발 직후의 모습이에요. 직후 바로. 네, 직후에 헬기에서 찍어서 이게 이제 특종상 받았던 작품인데 이게 지금 철로가 보이시죠? 철로가 지금 전부 다 옆으로 네. 다 이렇게 여기 이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작아 보이는데 예. 여기 집을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다 무너진 집들이 이게 다 무너진 집이에요? 예, 여기 이 건물이 하나잖아요. 예. 이걸 비교해 보시면 이 근방이 그러니까 지금 500m가 다 폭발이 되고요. 이리역 주변으로 500m가 3km, 4km 이내 건물들이 파손이 되고 뭐 유리창 진동을 다 느꼈을 정도라고. 기관차 2칸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객차와 화물차 40칸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폭 30m, 깊이 10m의 분화구에서 나온 흙더미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분화구만 메꾸는데도 하루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자만 1,400여 명에 무너진 가옥만 9,500여 채. 10,000명 가까운 이재민은 마치 전쟁이라도 겪은 듯 하루아침에 집과 세간을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리역에서 철도 수송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순 씨 역시 그 사고로 동료 16명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폭발 현장을 달려갔던 동료들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같은 거 라면 박스 같은 거 화약을 옛날에는 쌌어. 폭발한 뒤에 이제 완전 안전조치를 2중 3중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이너마트고 뭐에다 그냥 라면 박스 같은 거 덮어갖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는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익산 사람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70년대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며 보석 도시 익산의 명성을 만들어냈던 보석 가공이었습니다. 큐빅 지르코니아가 발견된 1970년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던 큐빅 제품 대부분이 바로 이곳 익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단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벌어서 이 익산 시내 전체를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아주 환한 빛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던지 논밭에 천막을 치고 보석을 가공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니
그때의 호황을 짐작할 만한데요. 1400년 전 백제시대 때부터 보석을 가공해온 익산 보석 장인들의 손기술은 정교하면서도 세공 기술이 뛰어나 지금까지 세계시장에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명성을 지역 축제로 발전시킨 것이 매년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익산 보석문화축제입니다. 희귀 보석은 물론 고가의 보석들을 직접 착용하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축제에서 만났던 귀한 보석들을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 평소엔 보기 힘든 원석이며 탄생석, 고가의 보석 장신구들이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이곳은 국내 단 하나뿐인 보석 박물관입니다. 너무 보석이 많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거는 지금 미륵사지 석탑이잖아요. 네, 미륵사지 석탑을 재복원하기 전에 모양을 순금으로 제작해 놓은 곳입니다. 이게 다 순금이에요? 네, 다 순금입니다. 순금 약 8kg으로 복원 전의 모습을 정교하게 담아낸 미륵사지 석탑. 석탑 안에는 실제로 발굴되었던 금제 사리봉안기의 모습까지 재현되어 있었는데요. 섬세한 문양까지 그대로 담아낸 금제 사리봉안기와 사리장엄의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수출 자유지역으로 여기가 이렇게 딱 구역이 묶어져 가지고요. 수출을 하는데 어떤 그 세금이나 그런 것에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석을 깎기 시작해서요. 아주 그 깎는 기술이 굉장히 좋았어요. 박물관 곳곳엔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보석꽃을 비롯해 수정으로 만들어진 미륵사지 목탑 모형과 48,000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오봉산 일월도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보석 가공으로 얻어진 호황 덕분에 한때 침체됐던 익산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더불어 호황을 누리게 된 곳이 바로 이곳 호남 제1장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익산 북부시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성남 모란시장 그리고 강원도 정선 5일장 익산 북부시장. 우리나라 3대 재래시장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궁금한데? 와, 안녕하세요. 사통팔달 안 통하는 곳이 없는 교통요충지 익산. 그 덕에 이 시장은 특산품을 들고 나선 전국 8도 상인과 손님들로 늘 북새통입니다. 공주 부여의 특산품 밤에서부터 여수에서 올라온 싱싱한 해산물에 완주의 꽃감까지 시장 안을 둘러보니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이 어디든 장이라면 흥정하는 신바람 나는 목소리와 넉넉한 장터 인심만큼은 같을 텐데요. 자, 햇김 가져가시고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나라 저 먼 바다. 완도. 아, 완도 남해안 거요? 거 그렇죠. 남해안 멜치. 잡수지는 마시고 구경만 눈으로. 근데 구경만 먹습니다. 근데 내가 먹었어요. 김 자입니다. 먹어봐도 되겠구만. 아, 그렇죠. 이건 이제 뜯어놓은 거니까 잡숴 보시고. 어머, 김 맛있다. 시장은 흥정의 길이니까 흥정하세요. 그냥 나 1,000원. 긴 흥정 끝에 저도 김 한 톳을 장만했습니다. 흥정 끝에 정이 오가는 이 묘미가
바로 장터의 재미겠죠. 서울까지 가져가야 아하, 되는. 서울. 야, 저 서울 안 간 지가 한 20년 됩니다. 아 그래요? 거기다 후한 인심은 덤입니다. 가시다가 서울 가실 때 차비, 고향 갈 때 차비 하시다. 아 그래서 여기 장이 큰 이유가 뭐라고요? 대전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저기 뭐 다른 이 근처 지역 뭐 어디 고산 같은데 곶감 많이 나오잖아요. 곶감. 맞아요, 곶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완주 곶감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이게 전국 시장이라고 봐야죠. 긴 세월 녹록지 않았을 장터의 삶이지만 넉넉한 인정과 후한 인심으로 서로의 삶을 보듬고 살아온 장터 사람들. 언제나 넉넉했을 그 마음이 호남 제1장을 만든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 장터에서도 가장 명물로 꼽힌다는 게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이 간이 식당은 장터를 돌며 장날만 문을 여는 장돌뱅이 자장면집입니다. 짜장면 드시러 오셨나 봐요. 네.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때 여기 그때 살았는데 어렸을 때? 네. 맛있어가지고 되게 멀리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아직도 평택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옆불로 장날이 딱 되면은 엄마 먹고 가자 옆불로 지금 차 타고 와. 누나들이랑 같이 먹고 가요. 장날만 문을 열다 보니 장날 맞춰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많다고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드세요. 네. 와 맛있겠다. 근데 양이 진짜 많네. 맛있게 드세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이 듬뿍 담긴 맛. 어쩌면 사람들은 자장면의 맛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추억도 함께 맛보러 오는 것만 같습니다. 익산 장터를 돌며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일이 올해로 30여 년이 됐다는 남상효 씨. 제가 처음 장사할 때 중학교, 초등학교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또 자기 또 결혼해서 아기를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볼 때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도 또한 그런 맛을 한번 기억한 맛은 또 자녀들 또 자식들까지 또 이렇게 또 전해주는구나. 손님과 주인이 함께 쌓은 긴 시간의 추억은 오늘도 찰진 자장면 가락처럼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교통의 요지이자 지리적 요충지였던 익산의 환경은 번영과 함께 영육의 세월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너른 평야가 되어버린 이곳. 과거 이곳은 강이 있던 나루터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만경강입니다. 이 만경강은 1925년도부터 37년도까지 일본인에 의해서 이곳에 제방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뚝이 6 내지 7km의 높이로 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뚝이 만들어지면서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마을이 바로 대장촌이죠. 이 대장촌은 1996년도에 다시 춘포라는 이름을 다시 얻었는데요. 이 마을에는 1904년도에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만경강을 개간하고 간척해 지금의 평야를 만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익산 사람들과 함께하며 익산을 지나 서해로 흘러들었던 만경강의 모습이 초라해지면서 익산은 수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넓은 들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대장촌. 그러나 너른 평야를 차지한 것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대장촌에 자리 잡은 호소가와 농장 가옥. 호소가와는 당시 길이만 총 60km에 달하는 이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작농을 부리던 대지주였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도정 공장. 너른 평야에서 한 해를 키워낸 쌀이 가을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도정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벼를 전부 다 쌀 방아를 찧어가지고 외초로 전부 나갔었지. 옛날에는 무지하게 컸었어요, 여가. 당시만 해도 하루 12대의 도정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야 할 만큼 바빴던 곳입니다. 그러나 매년 풍성하게 수확한 쌀은 모두 일본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전부 다 일본으로 다 가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그때 당시 못 먹고 그 콩깨먹 그런 것이나 먹고 살고 그랬어. 열심히 일해도 늘 배고파야 했던 식민지 시절의 아픈 기억. 일본으로 쌀을 실어가기 위해 만들었던 역이 바로 이 춘포역입니다. 남아있는 기차역 중 가장 오래된 역인 이 춘포역은 1914년 대장역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뒤 93년 만인 2007년 폐역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쌀이 열차에 실려 이곳을 떠났을까요? 길고 모진 수탈의 역사는 뜨겁던 항일운동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탄압에 맞서 우리말, 우리 글을 지키다 옥고를 치렀던 국어학자 가람 이병기 선생. 그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단촐하지만 정갈한 이 초가집은 그의 생가입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은 이곳 여산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을 보냈고 노후에 다시 이곳을 찾아 화초를 벗삼아 시조를 지으며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 방이 쓰시던 안방이에요. 가람의 삶이 그대로 담긴 오롯한 안방. 수우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은 방은 늙음막 불편한 몸으로 고향을 찾은 시인에게 서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 한글날 회하고 행사 끝나고 오시다 길에서 쓰러지셨잖아요. 풍이로. 그래서 서울에서 그 치료 받으시다가 완전히 회복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때 시골로 그냥 내려오셨어요. 이병기 선생이 책방으로 사용했다는 사랑채. 진수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방은 술과 글, 제자복을 타고나 삼복지인이라 불렸다는 그가 지인과 여담을 나눴던 공간입니다. 꼭 친구분 것이나 제자분 오시면 꼭 술상을 차려갖고 술상 넣고 말씀하시고 여기 시골에 오셔서도 그렇게 불편하셔도 꼭 새때 술 잡수고 반주를 조금 잡수고 많이는 안 잡어요. 많이는 안 잡수는데 조금씩 그렇게 즐기셨어요, 술을. 그 집에서 담근 그 술이 호산추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예. 진수당을 채우던 수량기는 사라졌지만 그가 즐기던 그 호선춘 술맛은 아직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좋은 술은 명주라 하고 맛과 향이 뛰어난 술은 춘주라 했다니 봄 춘자가 붙은 호산춘의 맛과 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님 그 사시는 생가 그 부근에 천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빚어서 먹던 술. 좋은 맛과 향은 수고에서 나오나 봅니다. 호산추는 여느 술과 달리 3번에 걸쳐 술을 빚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그 좋은 술들은 2번 하면 2양주라고 3번 빚으면 3양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호산추는 원래부터 3양주를 했습니다. 먼저 찹쌀에 누룩을 섞어 범벅 형태의 술밥을 만들고 이것을 3일 정도 발효시키면 밑술이 만들어집니다. 범벅으로 해가지고 밑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뽀글뽀글 거품이 나는 거 있죠. 요게 지금 이제 발효 상태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밑술에 고두밥을 섞고 서늘한 곳에서 40여일 천천히 숙성시키면 호산춘이 완성됩니다. 시간과 정성을 고스란히 담아낼 때만 유서 깊은 호산춘의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호산추는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빛깔도 여느 가양주보다 더 맑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은 또 있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조그마한 예배당. 얼핏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이 교회는 독특한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교회 내부 예배당이 반으로 나뉘어 기역자로 꺾인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23년 지어져 10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이 교회는 국내 단 2개뿐인 기역자 교회로 2동을 합해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도 두동교회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는 6.25 문화권에서 우리 교회가 남녀와 남자, 여자 신도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옛날에 이런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앞에 한 선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에 휘장을 쳐가지고 앞에 앉은 사람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남녀 유별의 시대에도 지혜롭게 남녀 모두를 아우르며 예배를 드렸던 초창기 교회 모습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일본 경찰의 탄압을 받았던 순환의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때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듯 100년 동안 그침없이 울려 퍼진 종소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이웃과 헤아리던 넉넉한 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돌담길이 정말 기네. 이 익산의 인심이 여기 함라에서 난다는 말이 있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태한 씨구만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함나마을이라고 알고 왔는데. 예, 함나마을 맞아요. 맞아요. 예. 집들이 굉장히들 커요. 예, 여기가 산부자집이 집결돼 있는 동네라 참 커요. 집들이? 동네가. 예, 집들도 다 크고 옛날 한옥으로 다 돼 있어 갖고요. 예. 마을을 내려다보면 커다랗게 자리 잡은 99칸의 저택 세 채. 일제강점기 전국의 만석군을 다 합해도 90가구 내외가 전부일 무렵 그중 세 집이 이 함나마을에 모여 살았다 해서 이 집들을 함나 삼부잣집이라 불렀다는데요. 일제강점기 전통적인 상류가옥의 면모를 보여주는 조회형 가옥. 사랑채 앞 벽을 장식하고 있는 독특한 문양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삼부잣집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집은 이배원 가옥입니다. 1922년 지어진 김앙균 가옥. 조선 말기 양반 가옥의 전통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집은 담장을 대신하여 횡단체가 길게 늘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여인들이 살던 안채 전면을 담과 실광으로 막아 외부인을 차단한 것도 독특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99칸.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집을 제가 이렇게 와봤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기쁨이 있으시고 멋있으시고. 아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여기는 안채입니다. 여기가 지금 네, 안채. 아. 옛날에 이제 시어머님, 시할머님 그렇게 그런 분 사시던 데고요. 예. 저쪽은 이제 뭐 이쪽이? 네, 그 친모. 이 집은 조선 양반 가옥의 형태를 기본으로 사랑채와 안채, 앞뒤로 복도를 두른 일본식 건축 기법을 병용하고 있는데요. 익산 화강암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춧돌로 사용한 것이 얼마나 귀하게 지은 집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함나마을 삼부잣집 중에서도 가장 보존이 잘 된 이 집은 당시만 해도 최고로 손꼽히던 백두산 소나무를 가져다 지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집이 워낙 크다 보니 사랑채와 안채를 나누고 집을 둘러싸기 위해 만든 토석담과 붉은 벽돌담의 길이가 무려 340m에 이릅니다. 여기는 화초담이라고요. 예.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아주 이쁜 화초담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 예. 이게 지금은 다 마모돼서 이렇게 지금 할 줄 아는 기술자가 별로 없대요. 아. 너무 아깝죠. 지금 여기 조금 남아 있고요. 아, 저기가. 당시만 해도 가장 호화로운 장식으로 여겨졌던 각종 그림을 그려 장식한 것도 이 집만의 특징입니다. 이배원 가옥이 1918년에 만들어지고 그 같은 해에 조혜영 가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1922년에 이제 만들어진 집인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한 어떤 전통 가옥을 유지하면서 또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기법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기법도 일부 들어오면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호화로운 그런 어떤 주택 구조가 응축된 집이 이 세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김안균 가옥은 이 전북의 그 고택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부재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고 정갈하게 정성을 들인 집. 이게 사랑채군요. 네, 안채하고는 좀 다른 게 예. 네, 여기는 이제 경복궁진 도편수가 네. 여기를 지었어요. 추사 김정희의 청풍헌이란 현판에서 보듯 선비의 푸른 절개를 방 한 칸, 문 하나에도 담아낸 이 집엔 그 마음 덕분인지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상들이 와서 여기서 소리도 하고 장구도 치고 그랬대요 여기서. 아, 여기서 명창들이. 이렇게 하는. 그 식객 중 한 명이 바로 일제강점기 서편제의 대가로 국창이란 별명을 얻었던 판소리 명창 임방울입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 임방울은 이 집에 머물며 가난한 예술가를 대했던 이 집의 인심을 보고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렬이라 노래했다네요. 춘궁기 집을 찾은 거린조차 박대하지 않았던 삼부잣집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힘든 시절에도 이 마을에선 음식 냄새가 끊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흉년이 든다든지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어서 먹이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굉장히 이쪽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서 뭘 해먹이면 뭐 이 집에서는 뭐 고기 소고기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시는 과객들을 잘 대접했고요. 예. 흉년과 수탈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1920년대 삼부잣집은 힘을 합쳐 수백 명의 어려운 지역민들 도와 기근을 막기도 했는데요. 그 넉넉한 인심은 요즘도 여전합니다. 아 기름 냄새. 아,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여기서 나네요. 안녕하세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 한가를 만들고 계신데요. 지금 한가 튀기는 거예요, 유가. 와, 여기 저기 큰 것도 있어요? 네, 이제 튀기 나오고, 처음에는. 와, 갑자기 커지네요? 네. 이게 무슨 소리래? 튀기는 소리.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이렇게 함께 한가를 만드셨대요. 만들어 먹었죠. 엄마들이 이제 좀 평게 살려고 안 만드는 거야. 하고 지금은 많이 나오니까 사 먹어요. 다. 많이 사 먹죠.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저기 저어가면서. 그러시네. 더운 물을 넣어가 딱딱하게 굳혀놓은 찹쌀 반죽이 금세 부풀어 오르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기계로 만들어 시장에서 파는 한가도 많지만 이렇게 직접 손으로 튀겨 만든 한가의 정성과는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갓 튀겨낸 유과에 조청과 물엿을 바르고 호박이며 감으로 색을 낸 비꼰 고물을 묻힙니다. 야, 이거 봐. 예쁘죠? 예쁘죠? 맛있죠? 맛있죠?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나올 만큼 예쁘죠?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풍성하니 좋긴 한데 어디서 오셨어요? 아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왜? 아니 여기 어디서 하시나 봐요. 예. 동네에 같이 옆집에 맛있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이거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꼭 옷감순이야 또 보면. 같이 와서 만들면 되죠. 그렇지 그렇다면 근데 먹으러만 옷감순이야. 제가 만들면서도 너무 많이 먹죠. 워낙 좋아요. 맛있어. 아까부터 계속 생글생글 웃기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언니가 나보고 그래. 일본에서 왔어. 일본에서 왔으니까 말을 못해. 몇 년 되셨어요?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됐어요? 네. 네. 한갑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죠. 여기에 와서 처음에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맛있었죠. 어떤 맛이었어요? 진짜 고소고. 제가 지금 이거 좋아해요. 이 호박. 호박인데요. 네. 네,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일본은 약간 사회적이고 한국은 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는 사람도 진짜 10년 만났던 사람처럼
갑자기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우리 한국은 예. 아 우리는 왜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같은 동네 살고 옆집 살고 그러면 정말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좋아요. 아 그게 좋다. 기쁨은 함께 나누고 슬픔은 함께 헤아리던 넉넉한 마음. 가난한 예술가를 품었던 익산의 전통은 소리로 남았습니다. 익산은 판소리 중 서편제로 유명한 고장. 이곳은 익산 황등이 고향인 조통달 명창이 서울 생활을 접고 내려와 후학을 키우는 판소리 전수관입니다. 명창 박소월의 양아들로 갓난 아이 때부터 소리를 익혔다는 조명창. 본명 동규를 통달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도 기왕 나설 판소리의 길이라면 통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가 말년을 고향에서 보내기로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목컨 데가 지금 익산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정정열 선생님 나왔고 김창환 선생님도 여기가 고향이고 그 제비우르로 나간다는 그 아주 잘하신 분 그분도 여기가 고향이고 그 삼기 이쪽으로 저 검은고 자라는 명인 신쾌동 선생님도 여기가 고향이고 선생님들이 왜 이쪽에다 뭘 심지를 못했는가 보니까 배워가지고 다 나간 거예요. 서울 그 선생님한테 가고 어디로 가고 하고 퍼터져가지고 그렇게 그럴 때는 생활이 좀 어렵고 보니까 그래서 고향을 사수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흥보 마누라가 남자가 아니잖아. 유명 명창들을 배출한 타 지역에 밀려 익산의 소리 맥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를 고향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10여 명의 제자를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전해주면서 땡기고 잡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야 소리에 강약을 주면서 듣는 사람이 좋다 그 말이야. 그에게 배우는 제자들처럼 그 역시 이곳 익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 임방울 명창을 집에 모시고 소리와 예인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가 제자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때의 가르침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악기, 뭐 무용, 그다음에 소리 이런 게 다재다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는 한 가지 소리만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발림이며 이렇게 재담 이런 것도 다 함께 배울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 굳은 의지가 여기 익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발매김을 할 때 선생님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제가 11살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의젓하게 이제 어른이 돼서 선생님을 돕고자 지금도 있거든요. 화초양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한번 외우고 가는디 화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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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화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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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평생을 바쳐도 한번 득음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의 길. 그가 부르는 판소리에는 긴 역사와 함께 이 땅을 지켜온 익산 판소리에 대한 오롯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초양와 밥 먹게 좋다. 그 자부심이 그저 그 한 사람만의 자부심으로만 남지 않도록 고향에서 부르는 그의 소리는
그의 뒤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지키고 사수하고 정말로 우리 이 고장, 멋있는 우리 멋의 고장, 판소리 고장에 여기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멋있는 남은 묻지 않은 그런 훌륭한 그런 장으로 한번 만드는데 모든 혼신의 힘을 쓰겠습니다. 얼씨고 기와 잘 좋은데 얼씨고 나 얼씨고 우리 집에 가는 길로 삼남이 윤경천이 가야금지 둥당 흥흥고 시리둥 첫대 소리란 얼씨고 기와 잘 좋은데 얼씨고 나 얼씨고 한겨울을 깨우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금강어기에선 겨울이 저만치 가고 있습니다. 시리둥 첫대 소리란